조선에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왕. 이 한 문장만으로도 한 사람을 폭군이라 부르기엔 충분합니다. 광해군. 우리는 그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혹한 왕이 왜 무려 15년이나 왕좌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백성도 신하도 모두 등을 돌린 폭군이었다면 그 긴 시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낯선 질문 하나. 그를 끌어내린 사람들 과연 정의로웠을까요?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은 그를 반드시 폭군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선택이 정당해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군은 진짜 역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의 역사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그가 왕좌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592년 예군이 조선 땅을 유린했던 임진왜란의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며 백성들을 뒤로 한 채 도성을 버렸지만 어린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을 대신하여 분조를 이끌고 전국을 돌며 의병을 독려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던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깊은 신망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역량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조정의 많은 신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리적인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능력과 백성들의 지지는 오히려 아버지 선조의 끊임없는 의심과 날카로운 견제를 불러왔습니다. 전쟁 중에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선조는 광해군을 온전히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여러 아들을 두고 끊임없이 왕위 계승을 고민하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광해군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왕위를 둘러싼 형제간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당파 싸움과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 그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겨우 왕좌에 앉는 과정에서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내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경랑이 휘몰아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더욱 위태롭게 다가왔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를 무렵 동아시아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명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며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숨막히는 외교적 격변기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평탄한 길이 아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현실만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조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을까요? 그의 통치 방식은 왜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랑이 휘몰아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을 이끌어야 했던 광해군에게는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마주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조선의 생존이 걸린 외교 문제였죠. 당시 동아시아는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처럼 오랜 맹주였던 명나라가 기울고 북쪽에서는 신흥 강국 후금이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조선은 마치 새우 등 터지듯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죠. 광해군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급부상하는 후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죠.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하면 병력을 보내되 후금과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중립외교 혹은 양다리 외교라고 불리는 광해군의 고뇌의 찬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대신들과 함께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명과 후금의 국경을 응시하며 밤늦도록 깊은 고민에 잠기곤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발자국만 삐끗해도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의 고민은 극에 달했습니다. 명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부모의 나라였지만 명군을 돕는다는 것은 곧 후금과의 전면전을 의미했거든요. 그는 강옥립 장군에게 형세를 보아가며 싸우라는 밀명을 내리며 겉으로는 명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후금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라는 지혜로운 전략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광해군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보다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실리주의 외교는 당시 조선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던 친명사대주의 노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사대부들에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처럼 비쳤을 테니까요. 그들은 광해군이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인 후금의 고개를 숙인다며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광해군은 내부적으로는 민생 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대동법의 시행은 그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복잡하고 불공평했던 공납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이 특산물 대신 쌀이납에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로 인해 백성들은 그동안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트이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역시 기득권 세력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광해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은밀히 반발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이처럼 광해군은 외적으로는 명과 후금 사이의 줄타기 외교로, 내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권 강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훗날 그를 폭군으로 낙인 찍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폐모살제, 즉 인목대비 폐위와 영창대군 살해 논란이었죠.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선조의 견제와 서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광해군에게 늘 불안감으로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적통 왕자였던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는 광해군에게는 늘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광해군은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창대군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8년에는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 폐모살제 사건은 조정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교적 명분론을 철저히 따르던 사대부들에게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천륜을 어긴 폐륜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많은 대신이 광해군에게 강력하게 반발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리며 간언하는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광해군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 했던 광해군의 고뇌는 결국 명분론에 사로잡힌 조정 내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과 맞닥뜨리며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실리적인 정책들은 폐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광해군을 옥죄어오는 조정 내외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압력을 이겨내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압력에 굴복하여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처절한 결말을 함께 살펴보시죠. 왕권을 안정시키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던 광해군의 절박한 고뇌는 유교적 명분론에 사로잡힌 신하들의 거센 반발과 부딪히며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실리적인 정책들은
페륜이라는 꼬리표에 갇혀버렸고 광해군을 옥죄어오는 조정 안팎의 압력은 마치 봇물 터지듯 점점 더 거세졌죠. 과연 그는 이 모든 압박을 이겨내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펼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에 굴복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 처절한 결말을 함께 살펴보실 시간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불론의 파고를 견디지 못한 세력들은 광해군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바로 폐모살제라는 천륜을 거스른 행위가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영모의 움직임은 밤하늘 아래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인목대비와 살해당한 영창대군의 억울함을 외치며 광해군을 페륜하이자 폭군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곧 정변을 일으킬 완벽한 구실이 되었죠.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들의 야망은 광해군의 실리 외교와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타고 급속도로 커져갔습니다. 1623년 3월 12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한양의 창의문이 열리고 반정군의 횃불이 밤하늘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괄, 김류, 이기, 김자점 등 서인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쿠데타는 그야말로 갑작스럽고 맹렬했죠. 잠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함성과 비명소리는 평화로웠던 궁궐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혼비백산한 궁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광해군은 예상치 못한 반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광해군은 자신의 침전에서 잠옷바람으로 끌려나와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존엄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허망함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 훗날 인조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에게 폭군이라는 낙인을 찍는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페륜하이며 백성을 수탈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진 폭군이었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며 광해군의 모든 업적을 지우고 오직 부정적인 면모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실리 외교는 친명배금이라는 대의를 저버린 행위로 매도되었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동법 같은 노력도 폭정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말았죠. 폐위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조선의 국왕으로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죄인의 몸이 되어 쓸쓸히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궁궐을 떠나 황량한 길을 걷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과거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제주도로 다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 생활로 보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라 조선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던 그의 고뇌와 노력은 결국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과연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세운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광해군을 폭군으로 몰아세운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 적은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그를 둘러쌌던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당시 조선을 짓누르던 무거운 명불론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새로운 강자, 후금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죠.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은 마치 야른 실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급성장하는 후금의 위협을 무시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중립 외교였습니다. 양쪽의 눈치를 보며 실리를 챙기고 전란으로 피폐해진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고뇌는 어쩌면 국왕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은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뿌리 깊은 유교적 명분론과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후금에 대한 적대심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광해군의 행보는 오랑캐와 손을 잡은 배신처럼 비쳤을 테니까요.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던 광해군의 노력은 또한 기존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 즉 서인들의 강력한 견제를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의 실리 외교를 명분을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폐모살제와 같은 도덕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그를 폭군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왕으로서의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독선으로,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권력 다툼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유백일에 올랐고 제주도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하며 비참한 뒷모습만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을 단순한 폭군으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처했던 격동적인 국제정세와 그 안에서 실리를 추구했던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실록의 페이지마다 기록된 그의 업적과 한계는 그를 둘러쌌던 명분론의 굴레와 권력투쟁 속에서 어떻게 한 인간이자 국왕이 희생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전쟁터에서 고뇌하던 그의 모습은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과연 명분론에 갇힌 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 더 중요했을까요? 결국 광해군을 폭군으로 만든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를 추구했던 그의 고뇌는 명분론에 갇힌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권력투쟁이라는 진짜 적에 의해 비극으로 기결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광해군을 재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한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역사적 판단의 복잡성과 시대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비극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